이제 저희가 양육태도 검사를 할 건데요. 아이들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8단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래서 이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강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아이들의 연령이 있었을 때, 이때는 부모의 모유를 먹으면서 아이가 신뢰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모유를 먹었었을 때 엄마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먹고 있었을 때 엄마가 미소를 지어주고 그랬었을 때,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이없이 육아가 우울증이 있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 분유 먹거나 밥을 먹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유를 먹을 때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젖을 빨면서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 구강기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먹는 욕구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식탐, 그냥 배고프지 않는데 그냥 꾸준히 먹는 사람. 남자들은 담배 피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담배 피는 거는 어렸었을 때의 삶을 보면은 이 18개월 전에 부모와의 엄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강기 첫 태어나서 이 구강기의 18개월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형성이 되어서 신뢰감이 있는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불신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나 혼자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문기는 18개월에서 3세 때 배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똥오줌을 쌌었을 때 엄마가 어구 잘했어 어구 잘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체에서 뭔가가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율성, 내가 뭔가를 해냈어라고 성과적인 것들을 되게 뿌듯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이 배변 훈련이 잘 돼갖고 이 항문기식에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자율성을 통하여서 목적적인 것들, 공부를 할 때에도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변기에 앉아있다가 똥 싸다가 왜 아이들 도망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얼찍 앉아갖고 다시 변기통에다가 딱 앉혀놔요, 아이를. 그러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내 배변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 항문기에 잘못된 이 배변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 이 항문기와 사춘기를 잘못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기본 갈등을 잘 해소를 해줬냐, 해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예요. 운동기는 3세에서 6세란 말이에요. 주도성. 뭔가가 유치원에 가서 나 혼자 했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도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죄책감. 나는 뭐를 혼자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운동기 때 이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재기. 6살 때부터 12세. 이때는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받느냐, 칭찬받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서 자라느냐.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아 존중감하고 연관된 시기고요. 사춘기 때는 이제 친구예요. 엄마 말 1도 안 들어요. 사춘기 때는요, 친구가 인생 선배고 친구가 친구고 애인이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한테 존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 혼돈이 되기 시작해서 성적인 역할 혼돈이 시작해요. 집사님들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선배 중에서 카트머리하고 바지 입고 있으면 되게 보이시해갖고 막 팬처럼 막 연예인처럼 쫓아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해서 바깥에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정신적인 것들을 충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면 이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게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성적인 성교육이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하는 게 우리 집사님들이 기회만 있으면 성경적 성교육을 잘 배우셔갖고 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아우성 그 구성의 박사의 그 성교육은요 정말 잘못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성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요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요. 너희들 보호해야 돼. 그래서 집사님들이 학교에서 성교육한다면은 교과서 보여주세요. 어떤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주시고 그 결혼 가운데 정말로 여자와 남자의 아름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첫 성교육, 그러니까 성관계의 경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는요 강남에서 유행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요? 포경 수술이 아니었어요. 네, 피임 수술했어요. 정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너희들 그냥 성관계 맺고 노는 거 괜찮아. 여자들한테 책임질 일을 하지 마 하고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비뇨기과가 예약자가 꽉 차서 제 친구가 강남에 과외를 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들 정관 수술을 하러 가야 돼서 오늘 과외 못해요. 네, 정말 심각해요. 강남에서 유행이 됐다면은요 그게 이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거룩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에서 준 이 거룩한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는 괜찮아, 그냥 즐기라고 가르쳐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춘기 부모님들 성교육 집에서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요. 이 성교육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정말 건강하게 있어야 아이들이 잘 가죠. 이게 성이 흐트러지면은요 교육의 미래가 없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미 성교육이 다 구성해 거기 성문화센터에서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되고 성평등 문화원에서 교육받지 않으면 학교 강의를 못 가요. 그래서 김전 약사님이 계속 외치고 다니시는 게, 그리고 기독교적 성교육이 계속 곳곳에서 외치고 다니는 게 이 땅 가운데 기도로 선교사들의 기도로 피땀 흘려서 세워진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아빠들도 엄마들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집에서 Y 성교육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Y 성교육이 정말 안 좋은 성교육 책이에요. 거기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하라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Y책 좋아하니까 Y책 성교육 책도 사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것들, 성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기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해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맨날 국회 가갖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짜 거룩하게 잘 지켜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깨져요. 성적인 것들 때문에. 바람 피워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성문란으로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없다라고 어머니들이 자랑하시는데 사춘기 안 지난 아이들이 40대면은 제2의 사춘기가 바람이에요.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는요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우리 아이 안 지냈어요. 그건 엄마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충돌이 일어나고 경험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사춘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 또 이제 열받아서 사춘기라고 해갖고 네, 청년기는요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애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내가 여기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해서 친밀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고립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년기의 양육. 부모가 양육을 얼마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었을 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생기지만 내가 자녀 양육을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면은 침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숙기는 65세 이후인데 이때는 이제 인생을 회고하고 제2의 삶의 설계를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 통합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릭슨 발달 단계는 어디에 인터넷 뒤져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신중하게 공부하셔갖고 이때에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지. 사춘기 아이들은 친구 관계. 그래서 친구들 그냥 나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집에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사춘기 애들이요.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가장 뭐 하고 싶니? 이랬더니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줌에서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참조하시고 아이들의 양육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모 양육 태도 검사도 이제 하실게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는 이따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마음지표 총점 내주시는 거예요. 19 더하기 17 더하기 18 더하기 해서 합계 내주셔서 나누기 3을 하세요. 나누기 3을 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거기에서 평균에서 평균값 17.5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네, 좀 어려워요. 이제 수학이 좀 어려워요. 약간 덧셈만 있었는데, 네, 총점 합계해서 마음지표는 나누기 3을 하셔서 평균을 내시고 거기에서 17.5를 빼시면 되고 행동지표는 6개잖아요. 6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6을 해서 평균값에서 17.5를 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나왔다고 나쁜 거 이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나와도 돼요. 마이너스 나쁜 거 아니에요. 아빠들은 부모교육하면 마이너스를요 다 플러스로 바꿔봐요. 그러면 제가 바꿔. 이거 아니라고. 괜찮은 거 같아. 아니 옆에서 막 와이프 되는 집사님들이 막 거봐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건 마이너스도 나쁜 거 아니야.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 내셨죠? 자, 그러면은 이 도표 지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나온 지표가 가로 지표예요. 거기서 마이너스는 왼쪽이고 플러스는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행동 지표는 세로선에 있는데 마이너스는 밑에 있고, 네, 플러스는 행동이요. 네, 행동 밑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몇 나왔어요? 자, 해주셨으면 잠깐 볼게요. 이제 앞에를. 잠깐만요, 제가. 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믿음이라는 마음 지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이 믿음의 지표의 점수가 높으면, 밑에 행동 지표인 사랑과 진실의 점수가 높아요. 네, 믿음이라는 마음의 지표가 높으면 사랑과 진실이 높고요. 그 다음에 통찰이라는 지표가 마음 지표가 있는 대각선으로 있는 존중과 효능감이 높고요. 감사라는 마음 지표와 친구와 권위의 행동 지표가 같이 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요.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존중하고 효능감이잖아요. 그런 거, 권위가 제일 낫네요. 권위가 낮은 거. 권위하고 존중이 낮잖아요. 네. 이거 제 거예요. 제 권위가 없어요. 아까 성향의 사자하고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보시고요. 이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부모가 자기결정성이 있고 자녀가 없으면 참여형이고요. 코치형은 부모가 결정성이 있고 자녀도 결정성이 있으면 코치형이고요. 허용형은 부모가 결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결정성이 있어요. 근데 방목형은 부모도 결정성이 없고 자녀도 결정성이 없어요. 저는 둘째를 키울 때는 저는 방목형이에요. 근데 첫째를 키웠을 때는 참여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둘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자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자가 엄마가 참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은 맨날 엄마하고 아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녀의 성격 유형과 자녀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바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깥에서 심리검사하는 데 가면 부모의 양육 태도 검사는 당신은 방법형입니다, 허용형입니다, 그렇게 손대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바뀌어져요. 아이가 사자형인데 엄마가 코치형이면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겠죠. 네. 그럴 때는 엄마가 방목이나 허용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극심한 사춘기 아이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는 엄마가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강아지형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허용형이면 어떻겠어요? 죽도밖에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엄마가 참여형으로. 근데 신기하게요. 사자형의 엄마들이 거의 참여형이 많아요. 그리고 강아지형의 엄마들이 허용형이 많아요. 네. 그거는 아이와 또 뭔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도 사자형이거든요. 네. 사자형이기 때문에 허용형을 쓰셔야지 괜찮으신 거기 때문에 허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육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점수 나와서 처음에 첫 강의를 봤는데 거기 기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크레임이 들어왔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검사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방목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그래서 그 엄마 속 안 들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목형인데 제가 어머니 방목형이시죠? 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자기 너무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분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방목형이나 허용형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방목형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가정에서 육아 담당은 아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조부모들이 참여형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볼게요. 부모 양육태도 유형은 이제 저희가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이제 연구원이 이걸 하면서 봤더니 양육에 있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성장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엄마들이 나 이거 상담 가갖고 했는데 이럴 때 더 나쁜 거 아니야. 엄마들이 이 검사를 상담소에서 하고 나면 그냥 다 펑펑 울고 가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양육을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자기결정성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참여형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자기 주도성이 약한 아이들 있죠. 강아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일에 최소한의 참여만 하는 방목형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자기주도성이 아주 강한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모 스스로가 선택한다. 자, 그러면은
비버형의 성격 유형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떤 유형의 양육을 보이는 게 좋을까요? 네, 허용이나 방목으로 가면 되겠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도 부모 유형을 내가 허용형이다, 방목형이다 보시고요. 강점, 점수가 많이 높았던 강점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점수가 낮았던 거에서 점수가 낮았던 거 보시면서 보완 역량 보시면 돼요. 작성팀 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없어요? 강점 역량에서 점수가 높은 거 적으시면 돼요. 아까. 그리고 보완 역량은 점수가 낮은 거. 아까는 약점도 점수가 높은 거를 했었잖아요. 성격은. 근데 요번에는 점수가 낮은 거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시고요. 자, 부모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참여형의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엄마들이 참여형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약한 자녀들, 강아지 아이들이나 돌고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형의 부모가 되게 편안하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의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요. 근데 유의사항은 뭐냐면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전반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습관적으로 엄마 말대로 하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은 언어를 많이 쓰는 부모들은 참여형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통제형 부모가 되죠. 참여형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엄마 통제하에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코치형은 자녀와 함께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부모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는 코치형 부모를 많이 가르치죠. 코치형 부모 되기 막 책도 있잖아요. 근데 코치형이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좋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의 자녀들에게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고요. 유의사항은 자녀 유형에 따라서 코치형이 아닌 다른 역할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사자형의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방목형이 편안하다든지 비버형이 있었을 때는 허용형이 편안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용형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믿고 맡긴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 그래서 자율성이 높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유의사항은 뭐냐면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허용적이다가 간혹 심하게 남은 엄마가요 그냥 다 좋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잡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방임형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 방목형은 자녀의 인생은 자녀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어렸었을 때 첫째로 자랐던 부모들이 또 이 방목형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었을 때부터 내 스스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거 해줘 하면 너 스스로 해라고 언어를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강한 자녀들에게 영향이 크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와의 소통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자녀를 멀리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둘째가 어려워요 아직도. 왜냐하면 소통의 부재라고 하기보다 뭐든지 결정을 얘가 스스로 했으니까. 심지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교 가는데도 대학교 원서 넣고 자기 여기 대학교 가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네. 그 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그냥 무한적으로 방임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그래 너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엄마가 응원은 해줘.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더 잘해야 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엄마가 너의 바운더리 안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야기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목형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사자형의 아이들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는 바운더리 안에 엄마 아빠가 있어라고 늘.
그래서 이 박목형의 부모가 사자형을 키울 때 사자형이 아이들이 가끔은 그래요. 조금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좀 무관심한가? 그래서 가끔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아들, 너 공부 잘하고 있어?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어? 계획은 잘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징. 이거 특징은 앞에 거하고 조금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참여형의 부모는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자녀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희 엄마는 사자형에다가 참여형의 엄마였단 말이에요. 제가 삶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사사건건 다 참여하셔야 되니까. 심지어 대학교 갈 때 제가 피아노 레슨 교수님한테 가면 저희 엄마는 녹음기하고 저의 피아노 악보를 다 복사해갖고 뒤에서 다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 아까 교수님이 이거 연습 몇 번 하라고 했어. 그래갖고 집에 가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저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피아노를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교회 반주자로 자라야지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갖고 제가 피아노 할 때 또 엄마가 참여형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러니까 레슨 받으러 가면은 친구들이 항상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또 엄마하고 같이 왔냐? 친구들은 혼자 레슨 받으러 가요. 그래서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너는 가면은 교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해갖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안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것들을 엄마가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줬었으면 나의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생각을 표출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됐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성적인 아이에다가 엄마한테 계속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되고 학습 목표 성향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고요. 박목형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성격이나 기질이 자기주도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지만 내가 아이가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좀 시도하고 필요하면 배우자에게 저도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훨씬 잘 먹혀요.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엄마 돈 주세요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소외감이 느껴져요. 어제도 보니까 막 자기네 아들 둘하고 저희 남편의 단톡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범죄할 수 없는 제가 어제 또 뭐가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뭐였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수술을 앞뒀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 그러고 용돈을 줬으면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 남편한테 줬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보호자인 나한테 준 거야 아들이. 오늘도 아침에 용돈 때문에 싸우면서 왔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도움을 주고 허용형은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허용형의 부모는요.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가 갖고 있는 목표와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물어봐 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시편 128편에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대요. 근데 남편들은 수고한 거를 먹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그 수고한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대요. 그리고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래요. 그래야지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데요. 이게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정말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조사 결과에 보면은 3분도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을 꼭 정해 두시고 그때는 서로의 이야기들을 요즘은 너무 다들 바빠갖고 저희는 하나 군대 가 있고 하나 그냥 같이 있는데 셋이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바쁘고 저는 저대로 바쁘고 큰아들은 논문 쓰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저희 큰아들을 일주일 만에 얼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정을 갖기 전에 이 가정의 행복한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줘야 되고 또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그래도 춘천이라는 데는 축복받은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개인 신앙으로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제가 첫 시작에 얘기했던 마음을 지키는 거. 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힘들고 아프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학폭에 휘말려 있는데 부모들은 이 아이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 가정에서 이 올바른 가정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재작년에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랏돈 먹고 사는 거. 나랏돈 먹고 사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꿈이었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요.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세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부모 교육을 왜 해야 되고 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바깥에서 그냥 강의를 많이 하다가 기도한 게 뭐냐면 사모님들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선 부모 교육 너무 잘하고 있고 세상에선 성교육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빗대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도 그래서 성경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잘 지켜도 이 세상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타고난 게 죄인된 습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감정을 지키는 거. 그거 타인의 언어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의 감정은 내게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상처받는 거는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남편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럴 때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게 아니야. 남편 거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들 거야. 라고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한결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내 양육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알아봤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부터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인만 변화시키려고 그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CUP 출판사라고 기독교 출판사예요. 거기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부모학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감동 깊었던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단단한 영성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영적인 자리로 갈 수 있는 좋은 길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은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영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